준서야, 정신 차리거라. 복도를 달려오는 요리사 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청년은 귀를 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핀셋을 조심스럽게 귀에 넣습니다. 제발. 핀셋 끝에 무언가 걸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빼냅니다. 바닥 위로 떨어진 검은 물체. 할머니는 숨을 멈춥니다. 이게 대체 6년간 소리를 듣지 못했던 대기업의 손자. 그의 귀에서 나온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준서는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당신의 오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9월 초순,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대의 고급 세단이 서울 강남의 넓은 대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차는 이내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20살의 박준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유성그룹 박진태 회장의 유일한 손자입니다. 그는 6년 동안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왔습니다. 저택의 외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호화로웠지만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3층짜리 저택은 담쟁이 덩굴에 뒤덮여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가지를 늘어뜨린 채 바람에도 미동조차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택 안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2층 창가에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주위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가정부 한 명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쟁반에는 식사가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 가정부는 준서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식탁에 쟁반을 내려놓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식사를 쳐다보았지만 손을 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준서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부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 73살의 박진태 회장은 10년 단골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진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유성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라. 엄마는 괜찮으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국밥집은 작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있는 10평 남짓한 가게. 간판에는 인순의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칠은 벗겨졌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진태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니는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인수 할머니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진태 이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 생각나는 그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 인순의 국밥만이 그 맛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인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사고를 12시간 푹 고아낸 뽀얀 국물에 토렴한 밥을 말고 깍두기를 곁들입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진태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뜨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맛이야. 김인수, 68, 38의 남편과 사별하고 그 후 30년간 홀로 국밥집을 지켜왔습니다. 그 국밥 하나로 고등학생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지만 뉴욕 금융가에서 일하는 그 아들에게서는 벌써 몇 달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최고예요. 인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진태와 인수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손주부는 좀 어떻습니까?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해. 진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인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건물주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인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까지예요. 월세를 올려주든 가게를 빼든 둘 중 하나로 하세요. 인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진태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오? 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태는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건물주가 월세를 2배나 올려달라고 해서요. 저로서는 도저히.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요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소? 인수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손주 녀석도 있고 하니 대우는 확실하게 보장하겠소.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리고 지낼 곳도 마련해드리지. 그날 밤 인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평 반짜리 월세방. 천장에는 비가 센 자국이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독촉장까지. 벽에는 아들 민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뉴욕 월스트리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인수의 아들에게서는 벌써 몇 달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국 생활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인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나 일했는데 남은 건 이 방 하나뿐이라니. 매달 월세를 내고 새로운 가게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인수는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9월 중순의 어느 오후 인수는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집사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집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장서 걸었습니다. 인수는 거대한 저택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들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지나쳤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사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준서 도련님은 조용히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수가 저택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왜 6년 동안이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7년 전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13살의 준서는 지극히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준서는 부모님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콘서트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소원이라면 뭐든지 들어줘야지. 차에 타기 전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서는 부모님 사이에 서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뺨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쾅! 엄청난 굉음이 고막을 찢었고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나 차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준서를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고 굳게 껴안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암전되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의사의 하얀 가운 자락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그 얼굴에는 피로와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박진태 회장 앞에 섰습니다. 보호자분, 안타깝지만 두 분 모두.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손주는 어떻게 됐나?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굳게 움켜쥔 주먹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손자분은 무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왼팔과 왼다리에 골절과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복도 벽에 기댄 그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준서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팔과 왼다리에는 깁스를 했고 얼굴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새하얀 천장에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 목 놓아 우는 소리.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해서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고집부려서 엄마랑 아빠가 목이 메어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부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는 그저 가을 하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진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액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진태는 말없이 준서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서야, 괜찮으냐? 준서는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준서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제 잘못이에요라고. 하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뿐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심인성 실어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진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원인입니다. 죄책감이 너무 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태는 매일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준서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태가 준서를 불러도 준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불러도 옆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대고 말해도 공허한 눈동자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진태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준서를 서재로 데려가 컴퓨터 앞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키보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니? 준서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천천히 글자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전부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진태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MRI를 찍고 청력 검사를 하고 뇌파 검사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인성 난청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청각이 차단된 것입니다. 진태가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심리 치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세계 곳곳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 독일에서 3년간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묵고 셀 수 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뇌와 청신경을 검사했지만 물리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진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2년 전 준서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진태는 서재에서 준서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액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조카인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냐? 오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 상태는 여전합니까? 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처남이 국내 최고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진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현수 원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훈은 한 걸음 다가와 말을 이었습니다. 외국 의사들은 한국인의 체질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가족이니 더 진심으로 봐줄 겁니다.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진태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지. 준서는 그 후 2년간 김현수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인수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뭉근히 끓이고 밥을 정성껏 짓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시금치나물, 돼지 불고기, 깍두기 하나하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집사가 쟁반을 들고 준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걷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서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가 식사를 내려놓고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눈을 감습니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의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준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납니다. 잠시 후 쟁반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집사가 빈 그릇을 치워갔습니다. 주방에서 인수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그날 오후 진태가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요즘 좀 어떠냐? 식사를 곧잘 하십니다. 진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이냐? 진태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인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인수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정성을 다해 만들었을 뿐인걸요.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만입니다.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준 것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준서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 때마다 인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준서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볼 뿐입니다. 인수가 식사를 놓아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집사가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합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인수는 슬픈 얼굴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아침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먼저 노트북을 들고 와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수가 식사를 놓자 준서는 노트북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글자가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어요. 저를 보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른이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인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인수는 잠시 망설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맛있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자를 쳤습니다. 할머니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다행이다. 준서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인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수가 입 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니? 준서는 노트북에 타자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건 뭐든지 다 좋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준서의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옷장 선반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증서였습니다. 인수는 준서를 바라보며 입 모양으로 물었습니다. 대학교는 왜 안 갔니?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요. 인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의 어깨를 톡톡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인수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스함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재에서 일하던 진태가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준서와 인수가 입모양으로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준서의 물음에 인수가 미소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태는 서재 문틈으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년 만이다. 저 아이가 웃는 것은.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 식사 중이었습니다. 준서는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인수가 입 모양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에 타자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가끔 이래요. 인수가 준서의 귀를 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휙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인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 인수는 주방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고막이 다쳤다면 저렇게 아파할 리가 없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서는 귀를 긁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를 긁고 난 후에는 손가락 끝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수는 주방 창문으로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정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귀를 후비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수는 불안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인수는 주방에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씻고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복도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수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슬리퍼신은 발이 대리석 바닥을 타닥타닥 울렸습니다. 준서는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막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입을 벌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인수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준서는 손을 뻗어 제지했습니다. 다가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일어나 인수를 피했습니다. 준서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수는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귀를 문에 대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차갑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를 완전히 믿어주지는 않는구나. 인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창밖을 바라보며 인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를 듯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인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그 기억이 준서를 구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서울 강남에 있는 유성그룹 본사 오지훈의 사무실 명패에는 부사장 오지훈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집사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부사장님, 새로운 요리사 할머니와 준서 도련님이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매일 입모양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정원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신원, 다시 한번 조사해봐.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끊은 지훈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오선영의 거실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유성그룹 관련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빠인 진태와의 투샷, 백화점 개점식 사진, 가족 사진. 오선영은 진태의 5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일군 그룹 내에서 20년 전부터 백화점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요리사 할머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준서랑 너무 친해졌어요. 혹시라도. 지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설마 준서 건강 문제에 참견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게 걱정입니다. 만약 무언가 발견하기라도 하면.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원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두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불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준서는 노트북에 타자를 쳤습니다. 얼마나 계세요? 2주 정도. 진태는 인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그동안 준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진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부르다 보니 그게 더 편합니다. 다음날 오후 집사가 인수를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이었습니다. 요리사님, 잠시 괜찮으십니까? 인수가 앞치마 차림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집사의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준서 도련님의 건강 문제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인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집사는 인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세요. 집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는 압박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태가 출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진태와 준서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진태는 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거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는 인수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검은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차는 저택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택에는 준서와 인수 그리고 가정부들만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저택이 더욱 고요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의 희미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서, 왜 저렇게 귀를 아파하는 걸까? 고막이 다친 거라면 아플 리가 없는데 뭔가 있어. 그때 문득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도 저렇게 귀를 긁었었는데 인수는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귀를 자주 긁었어. 준서도 똑같아. 민준이도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어. 준서도 그래. 민준이도 소리를 못 들었어. 준서도 6년째 못 듣고 있어. 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상이 똑같아. 혹시 준서도? 하지만 이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인수는 수첩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병원에서도 못 찾아냈는데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 준서를 다치게라도 하면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인수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구했던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어. 하지만 나는 행동했어. 인수는 사진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가 이 아이를 구해야 해. 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저택 담장 너머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저택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으로 오지훈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창문 너머 인수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이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인수는 주방에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씻고 파를 썰고 멸치를 다듬으며 내일은 준서에게 무엇을 만들어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려왔지만 인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겁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급히 싱크대에 놓고 앞치마를 벗으며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인수가 각오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 준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뺨을 댄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막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인수는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준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준서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구슬처럼 맺혔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인수는 준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준서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동공은 풀려 있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떨리는 입술. 준서는 인수를 보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내 귀 좀 봐도 될까? 준서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를 믿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인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인수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구급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구급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인수야. 30년 전에도 해냈잖아. 구급 상자를 열어 핀셋을 꺼냈습니다. 소독약병을 열어 핀셋을 담갔습니다.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깨끗한 거즈도 몇 장 챙겼습니다. 다시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귀를 막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준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비췄습니다. 인수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 조금만 참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들고 준서의 귓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손으로 준서의 머리를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귓불을 당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귓속 깊은 곳을 비췄습니다. 보인다. 저기 무언가 있어. 귓속 깊은 곳, 벽에 달라붙어 있는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인수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소독한 핀셋을 집어들었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핀셋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서의 귓속으로 넣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고막을 다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수는 속삭였습니다. 핀셋 끝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축축한 감촉. 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핀셋을 조심스럽게 벌려 그것을 잡았습니다. 걸렸다. 인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서는 고통의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핀셋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1cm, 2cm. 인수는 손끝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빠져나왔습니다. 인수의 손바닥 위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검고 길쭉한 물체, 여러 개의 다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었습니다. 인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대체...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좁은 4평 반짜리 방, 형광등 불빛 아래 7살 민준이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엄마, 귀가 너무 아파. 민준이는 울면서 귀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인수는 잠든 민준의 곁에 앉아 손전등으로 귓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어린 아들의 귀를 비췄습니다. 그때 귓속에서 무언가 검은 벌레가 보였습니다. 작은 벌레였습니다. 검고 길쭉한 다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인수는 경악하며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벌레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밝은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들려! 엄마 목소리가 들려! 인수는 정신을 차리고 손바닥 위의 생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그 벌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벌레가.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민준이랑 똑같아. 준서는 인수의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검은 생물을 본 순간 그의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충격으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준서야.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벌레를 휴지에 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해. 인수는 휴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준서를 보고 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신 차리렴.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지훈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가 복도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지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준서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인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손으로 인수를 제지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죠. 저희 집 요리사가 조카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부사장님, 오해입니다. 인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 지금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지훈은 바닥에 누워있는 준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수는 준서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준서야, 정신 차려. 하지만 준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툭 꺾였습니다. 지훈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저택 정원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저택의 벽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3명의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 지훈이 복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준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준서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시계를 보며 숫자를 셌습니다. 다른 한 명은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맥박, 호흡은 정상, 즉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준서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습니다. 준서의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쳤습니다. 몸을 고정하는 벨트를 채웠습니다. 인수는 구급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 귀에서 이게 나왔어요. 인수는 휴지에 싼 것을 구급대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그것을 흘끗 보았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벌레예요. 귀 속에 있던 벌레. 꼭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세요. 인수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인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아무데도 못 가. 이거 놓으세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해요. 인수는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인수의 팔에 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서를 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지훈은 구급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수는 온 힘을 다해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팔을 강하게 흔들어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달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인수는 구급차 문 앞에 섰습니다. 구급대원이 준서를 차 안으로 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지훈이 쫓아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구급차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인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빨리. 지훈이 구급차 문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문이 잠겼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깜빡였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준서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았습니다.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인수는 준서 옆에 앉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인수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이제 곧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인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환자분 귀에서 나온 겁니까? 인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전에 제 아들도. 인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준서의 손을 꽉 관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준서를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바퀴 달린 들것이 땅에 닿는 동시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준서는 응급처치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인수는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쥔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이게 이 아이 귀에 있던 겁니다. 간호사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휴지를 조심스럽게 들고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닫혔습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푸른 경광등 불빛이 응급실 유리창에 반사되어 깜빡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무전기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인수 씨 되십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폭행 혐의로 동행을 요구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색 수갑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아이를 살린 거예요. 인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우선 서에 가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경찰관은 인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수는 연행되면서 처치실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문 너머에 준서가 누워있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서야, 어서 눈을 뜨렴.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인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연행되던 바로 그 순간 응급처치실에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랑 같이 오신 분이 이게 환자분 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손에는 휴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휴지를 펼쳤습니다. 한 겹, 두 겹, 검고 길쭉한 벌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2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간호사도 뒷걸음질 치며 입을 막았습니다. 즉시 웨이도 정밀 검사 준비해. 30분 후 준서는 검사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내시경을 귀 속 깊숙이 넣고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화면에 웨이도 벽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 움푹 파인 곳, 고막은 무사하군.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시간 후 준서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준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지?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침대 옆 심박계가 녹색 그래프를 그리며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삐, 삐, 또각또각.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입니다. 고무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6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귀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어 들어갔습니다. 들려. 정말로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준서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장과 펜이 있었습니다. 펜을 쥐자 글씨가 떨리고 삐뚤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전화번호, 숫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전화해드릴게요. 준서는 다시 메모장에 김 집사님 전화번호라고 적었습니다. 김 집사님께 연락해서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전해주세요. 1시간 후 김 집사가 검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노트북 가져왔습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6년 만에 듣는 집사의 목소리입니다. 노트북 전원이 켜졌습니다. 띠리링 하는 부팅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준서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열었습니다. 하얀 화면, 깜빡이는 검은 커서. 할아버지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복도에서 쓰러졌던 그날 밤 할머니가 제 귀에서 무언가를 꺼내주셨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타닥타닥 하는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6년 만에 소리가 들려요. 인수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같은 시각 유럽의 한 호텔 침실, 진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장님, 준서 도련님께서 병원에. 진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일단 이쪽으로 돌아오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태는 서둘러 호텔을 뛰쳐나왔습니다. 전용기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진태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태는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의사가 진태를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주는 무사합니까? 우선 앉으시죠, 회장님. 진태는 의자에 앉았지만 몸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손잡은 귀 속에 벌레가 있었습니다. 벌레라고?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투명한 보존 용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원통형 유리병이었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알코올에 담긴 검은 절지동물이 보였습니다. 진태는 숨을 삼켰습니다. 유리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벌레가 있었던 겁니까?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주로 잠자는 동안 귓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외이도 깊은 곳에서 이 벌레가 수년간 휴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의학 문헌에도 유사한 보고가 몇 건 있습니다. 이 생물이 고막 근처를 압박하고 웨이도의 염증을 일으켜 청력 손실을 유발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제거되면서 손자분의 청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진태는 유리병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병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달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태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를 보자 노트북을 진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태는 천천히 다가가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졌습니다. 인수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준서야, 정말 들리는 거냐? 준서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들려요. 진태는 손자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1시간 후 진태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김인수 씨를 즉시 석방해 주십시오. 이분이 제 손자를 구한 분입니다. 잠시 후 인수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태는 인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수는 황급히 진태를 부축했습니다. 준서는 괜찮은가요? 진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들린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인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진태와 인수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인수는 병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진태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환자복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준서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은 딱딱했습니다. 준서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인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인수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준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얇은 환자복 너머로 척추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은 눈물과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수는 준서를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두 손으로 준서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곳저곳을 확인했습니다. 이마, 뺨, 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메모장을 가져왔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인수는 메모장을 보고 앞치마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퇴원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병원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햇살에 차체가 반짝였습니다. 김 집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습니다. 문이 닫히며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는 그 작은 소리에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슈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밖에서 경적이 빵빵하고 울렸습니다. 준서는 뺨을 창문에 기댔습니다.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용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차에서 내리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서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잔디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운동화가 풀을 밟으며 폭신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신발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떡갈나무 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부리를 움직이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듣는 새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며 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를 간지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낙엽이었습니다. 갈색의 마른 낙엽이 신발에 밟혀 부서졌습니다. 준서는 걸음을 멈추고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낙엽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삭바삭 11월의 낙엽을 밟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정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에 데워진 나무는 따뜻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갈색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땅을 톡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진태는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벤치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수에서 물이 쏴 하고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보라가 공중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성대가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쉬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진태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태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준서야. 더 이상 13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변성기를 겪은 20살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금 갈라졌지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 할아버지. 진태의 손에서 지팡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땅에 툭 소리를 내며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떨리는 팔로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장 소매가 구겨졌습니다. 준서야, 내 손주. 진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장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진태는 손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느다란 척추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7년 만이구나. 정원 한쪽 장미 아치 그늘에 인수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햇살이 할아버지와 손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저 아이는 괜찮을 거야. 인수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잔디를 밟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풀잎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원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분수 물소리, 그리고 낮은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진태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준서야.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떡갈나무 그림자가 벤치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태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서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준서가 병원에서 밤새워 쓴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태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돌렸습니다. 2년간 김현수 원장의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진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 한 번도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팔꿈치를 괸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진태는 지훈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진태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앉거라. 목소리는 차갑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네, 처남. 김현수 원장 말이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울대가 움직였습니다. 네, 회장님. 2년 동안 준서를 진찰했지. 네. 진태는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손을 책상에 짚었습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검사와 치료에 수억 원을 썼는데 이물질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워낙 깊은 곳에 있어서 병원 기록 전부 제출해.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무릎 위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진태는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지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진태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를 부탁합니다. 사흘 후 경찰이 김현수 원장의 병원을 덮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6명의 경찰관이 진료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김 원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료 기록 조작 혐의입니다. 경찰관은 컴퓨터 본체를 뜯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지훈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실, 회색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년 전 MRI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진태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준서의 뇌단면 사진이 보였습니다. 귀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에 검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물질입니까? 네,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이상 없음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진태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은행 계좌 조회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지훈 씨 계좌에서 김현수 씨 계좌로 총액 10억 원 이상이 송금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서가 나으면 내 기회는 없어지는 거야. 김현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겠습니다. 진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지훈과 선영이 체포되었습니다. 2대의 경찰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푸른 경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오지훈 씨, 의료기록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지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외삼촌, 오해입니다. 얘기를 들어주세요. 진태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전부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외삼촌도 조카도 아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영도 연행되어 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너희는 내 손자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다. 용서할 수 없어. 김현수도 병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채 수갑을 찼습니다. 의사 면허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큰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 진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지훈과 오선영, 2사람의 모든 직위를 해임하는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백화점 경영권은 회수되었습니다. 그룹 내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진태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배신당하다니.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언어 치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치료사가 앞에 있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치료사가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아, 에. 준서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2달 후 준서는 거의 평범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서는 거실에서 인수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듣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수는 준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준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진태는 인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진태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부디 평생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월급도 더 올려드리고 준서도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입니다. 거기가 제 자리니까요.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국밥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인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인수가 저택을 떠나는 날입니다. 현관에는 짐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갈색 여행 가방 2개, 사용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김 여사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인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준서와 인수는 마지막으로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다. 할머니는 제게 소리를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용기를 주셨어요. 인수는 준서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었습니다. 잘 지내렴, 내 강아지. 준서는 인수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4월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며 인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준서와 진태가 보였습니다. 2사람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서는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저택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인수가 저택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4월에 벚꽃이 지고 장마가 끝난 7월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 신축 2층 건물이 한여름의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1층 유리문에는 아직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문 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순의 국밥. 검은 글씨가 하얀 바탕에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전 가게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개업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수는 새 앞치마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분명 잘 될 거야. 주방에서는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새로운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진태와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진태는 회색 정장, 준서는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준서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인수는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준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준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내 강아지, 정말 고맙다. 진태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김 여사님. 인수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나무 테이블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2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쓱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수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뚝배기에 국밥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깍두기를 작은 접시에 담아 함께 내왔습니다. 와, 이 냄새. 준서는 눈을 감고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진태도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변함없는 맛이네요. 3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따뜻한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진태와 준서는 반드시 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한방눈이 내리는 날에도,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어김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인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초가을 햇살이 은행나무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검은 가방을 메고 은행나무길을 지나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생활의 첫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 주차장. 검은 세단 안에서 진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준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준서야. 진태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진태를 보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조금만 더 저 모습을 조금만 더 보고 싶구나. 진태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이었습니다.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경영학 수업에서 발표했어요. 준서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뭐라고 하시더냐? 진태가 물었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발표했더니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준서 장하다. 인수는 준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3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가게 이야기. 작은 식탁 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진태는 숟가락을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인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게야. 준서는 다시 들을 운명이었던 거지. 1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손님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최고예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인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수는 물기를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만나러 갈게요.
정말이니?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해요. 미국 일은 다 정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무슨 일이냐? 회사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인수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내 아들. 며칠 후였습니다. 국밥집에는 구수한 사골 국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푹 고아낸 국물 냄새, 밥 짓는 냄새, 김치 냄새, 모든 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진태와 준서, 그리고 인수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밝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준서는 국밥을 한술 뜨고 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인수는 행복한 미소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스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너는 원래 들을 수 있는 아이였어. 그저 때가 되었을 뿐이지.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인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태의 주름진 눈과 준서의 밝은 눈동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도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